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켜온 200억 원짜리 분당 땅이 가족 갈등의 중심이 되었고,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과연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제 결점은 옳았을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도 이 질문에 답을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혜자라고 해요. 올해로 70을 넘긴 평범한 할머니죠.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제 인생에서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고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를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날 아침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네요. 겨울이 시작된 수원의 어느 아침이었어요. 날씨가 매섭게 추워서 창문이 하얗게 서렸던 기억이 나요. 저는 늘 그렇듯이 따뜻한 차를 손에 들고 오늘 점심에 뭘 먹을지 고민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더라고요. 보통 이런 시간에는 전화를 거의 안 받으니까 좀 의아했죠. 그래도 혹시 몰라 받아보니 웬 건설사 직원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분단에 소유하신 땅 말입니다. 이번에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현재 감정가로 약 200억 원이 예상됩니다. 처음엔 잘못 걸린 전화인 줄 알았어요. 200억이라니요? 제가 들은 게 맞나요? 라고 되물었죠. 그런데 맞다더군요. 순간적으로 제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그 땅은 제 남편이 떠나기 전에 남긴 유산이었어요. 돌아가시기 전 이 땅은 절대 팔지 말고 잘 간직하라. 언젠가 너와 아이들에게 꼭 필요할 거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 말을 그대로 따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땅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놔둔 채로 잊고 살았던 거죠.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문득 옛날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땅이 있는 분담은 제가 결혼 후 남편과 신혼생활을 시작했던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큰아들 서모와 막내딸 민정이를 낳고 키웠죠.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남편이 먼저 떠나고 아이들은 각자의 길을 찾으며 집을 떠났어요. 저 혼자 남아 수원으로 이사 온 뒤로는 그 땅이 점점 제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어요. 하지만 200억 원이라는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 돈은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남편의 마지막 부탁이 떠올랐어요. 팔지 말라고 했던 그 말을 어길 수 있을까 싶었죠. 더구나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혹시라도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길까 걱정이 됐어요. 큰아들 서무는 서울에서 대기업에 다니며 매일 바쁘게 살고 있고 민정이는 제주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자신만의 삶을 꾸려가고 있어요. 결국 저는 이 이야기를 당분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스스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떠오르는 건 제가 두 아이를 키우던 젊은 시절이에요. 어쩌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바쁘고 또 가장 보람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제 남편이 떠난 후 저는 두 아이를 혼자 책임져야 했어요. 큰아들 도현이는 어릴 때부터 공부에 재능이 있었고 막내 지훈이는 항상 엄마, 나 커서 의사 될래 라고 말하던 아이였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켠으로는 든든했지만 또 한켠으로는 어떻게 이 아이들의 꿈을 지켜줄지 걱정이 됐어요. 처음엔 집 근처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로 일을 시작했어요. 새벽부터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날이 많았죠. 손이 차가운 물에 얼어붙을 만큼 일을 해도 그 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낮에는 시장에서 떡볶이를 팔고 밤에는 동네 빵집에서 빵을 포장하는 일도 했어요. 매일같이 바쁘게 살다 보니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랐어요. 가끔은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났어요. 한겨울에 장사하던 날 손끝이 터지고 발이 꽁꽁 얼었을 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도현이가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지훈이가 엄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라며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보면 그런 생각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도현이는 결국 서울대학교에 입학했어요.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저는 참았던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엄마, 나 해냈어 라고 말하는 아들을 보면서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지훈이는 그 후로도 꾸준히 노력해서 결국 의과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날은 도현이와 지훈이 모두 집에 모여서 작은 축하 파티를 했는데 제가 만든 김밥과 떡볶이를 둘이 너무 맛있게 먹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가끔 아이들이 제게 물어요. 엄마, 그렇게 힘든 시간을 어떻게 버텼어? 라고요. 사실 저는 버틸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들이 제 전부였으니까요. 아이들 덕분에 힘든 일도 견딜 수 있었고 제 삶에 의미가 생겼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도현이는 대기업에서 바쁘게 일하고 지훈이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어요. 아이들이 자기 자리를 잡은 걸 보니 뿌듯하면서도 이제 제가 아이들 손길이 덜 필요하다는 생각에 조금 허전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날에도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믿어요. 아들 동현이는 몇 년 전 결혼했어요. 처음에는 자주 연락도 하고 명절이나 주말이면 집에 와서 웃음꽃이 피곤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엄마, 요즘 회사가 너무 바빠요. 라는 말이 늘 그 이유였어요. 그래도 저는 그 말을 믿으려고 했어요.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요. 그런데 그게 반복되다 보니 마음 한켠이 서늘해진더라고요. 막내 지훈이는 결혼 후 제주도로 내려가 살았어요. 저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 자주 못 볼 거라고 스스로 이해하려 했지만 그래도 가끔은 전화라도 주길 바랐어요. 그런데 지훈이의 전화도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두 아들 모두가 제게 점점 멀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다 큰아들 도현이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너무나 초췌한 얼굴로 엄마,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세요. 라고 했죠. 제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잊고 아들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작은 퇴직금과 남편이 남긴 돈 중 일부를 털어서 도현이에게 빌려줬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지훈이가 연락을 해왔어요. 이번에는 이혼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지훈이는 엄마, 이혼 절차를 진행하려면 돈이 좀 필요해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또다시 제 손에 남은 돈을 꺼내줬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아이들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면 제 희생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도와주고 나니 제가 가진 건 거의 남지 않았어요. 분단이 따는 탈지 않기로 했으니 그걸 제외하면 제게 남은 건 얼마 안 되더라고요. 아이들에게는 다시 연락이 뜸해졌고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된 걸까? 내가 뭔가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사실 저는 그 아이들이 다시 힘을 내서 잘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뿐이에요. 그렇지만 가끔은 제 희생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같아서 속상하기도 해요. 엄마니까 어쩌면 이게 제 몫일지도 모르죠. 몇 달 전이었어요. 분당에 있는 딸에 대해 법적 서류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오래된 친구인 윤정숙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정숙이는 저와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로 법률 상담 쪽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숙이에게 서류를 보여준 게 문제의 시작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시동생 고동민 씨가 제 집에 찾아왔어요. 그는 남편의 혐의로 우리가 가족 모임에서나 간간히 얼굴을 보던 사이였어요. 그런데 그날 그는 무척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꺼내더군요. 혜자 씨, 분당 땅에 대해 얘기 좀 합시다. 그 땅은 고씨 집안의 조상 땅입니다. 당신 혼자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조상 땅이라니요? 그 땅은 우리 남편이 결혼 후 직접 산 거예요. 당신도 알잖아요. 제가 차분히 대답했죠. 하지만 동민 씨는 전혀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혜자 씨, 내가 당신네 가족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잊었나요? 형이 떠난 뒤 내가 집안일을 얼마나 도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땅을 당신 혼자 차지하려는 건 도리가 아니에요. 당연히 고씨 집안 모두가 나눠 가져야죠. 저는 순간 울컥했어요. 동민 씨, 그건 당신이 도와준 게 아니라 형님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땅은 남편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 남긴 유산이에요. 이건 우리 가족의 재산이지
곳이 집안 전체의 것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말싸움이 격해지기 시작했어요. 동민 씨는 점점 더 큰 목소리로 저를 몰아붙였어요. 그렇게 나올 거면 법대로 하자고요. 내가 변호사를 알아보고 당신을 고소할 겁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도와달라고 믿고 맡겼던 친구에게도 실망했고 가족 간의 신뢰가 이렇게까지 깨진 상황이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그날 밤 저는 거의 한숨도 못 잤어요.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떠오르더군요. 내가 그 땅을 지켜야 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조용히 사는 게 나을까? 시동생 고동민 씨는 결국 변호사를 고용해 법원에 소송을 걸었어요. 그는 분당 땅 이곳이 집안의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전체 가액의 50%를 요구했어요. 처음 소장을 받아들였을 때 손이 떨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일이었나 싶었지만 이젠 물러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소송 소식이 퍼지면서 곧이 집안의 친척들이 하나둘씩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명절 모임에서도 대놓고 눈치를 주거나 모른 척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제가 그 땅은 남편이 우리 가족을 위해 남긴 것이라고 설명하려 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가족의 전통을 저버린 사람처럼 취급받았죠. 첫 번째 재판이 열린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법정에서 만난 동민 씨는 마치 승리를 확신한 사람처럼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보였어요. 그의 변호사는 오래된 문서 몇 가지를 제시하며 그 땅이 과거 곳이 집안의 조상 땅이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죠. 남편이 생전에 어떻게 그 땅을 사기 위해 자신의 다른 재산들을 팔았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두 변호사에게 이야기했어요. 제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반박했고, 이 땅은 곧이 집안의 공동재산이 아니라 고해자 시 남편의 개인 재산으로 구입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재판이 길어지면서 갈등은 더욱 깊어졌어요. 어느 날 재판장에서 동민 씨는 저를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우리 집안의 며느리에 불과해. 어떻게 그런 큰 재산을 혼자 차지하려고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제가 수십 년 동안 그 집안에서 가족으로서 했던 노력과 희생이 모두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꼭 참았어요. 울지 말자. 여기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재판이 몇 달 동안 이어졌어요. 매번 법원에 갈 때마다 그들의 차가운 시선과 뒷말이 너무 괴로웠어요. 곧이 집안에서 왜 저런 사람이 나왔을까? 저 사람이 이기면 우리 집안 망신이야.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 자신이 마치 그 집안에서 완전히 고립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재판이 어떻게 끝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뜻과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거예요. 제게는 남편이 남긴 이 땅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쌓아 올린 추억과 약속의 상징이거든요. 재판이 길어지면서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싸늘해졌어요. 시동생 동민 씨의 행동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거칠어졌고 저는 그 상황에서 혼자 싸우고 있다는 생각에 외로움이 깊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큰아들 도현이도 저를 실망시키는 말을 했어요. 그날은 서울에서도 유난히 추운 겨울 밤이었어요. 도현이는 오랜만에 저희 집에 들렀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미리 준비해둔 갈비찜을 데우고 따뜻한 국도 끓였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던 중 도현이가 뜬금없이 말문을 열었어요. 엄마, 사실 오늘은 얘기할 게 있어서 왔어요. 저는 순간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도현이는 약간 망설이는 듯 하더니 결국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이 재판 문제. 그냥 적당히 타협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엄마도 힘드실 거고 저희 가족도 더 이상 이렇게 소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는 건 힘들어요. 사실 삼촌이 그러는데 땅을 조금이라도 나누면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질 뻔했어요. 믿기지가 않았어요. 제 아들이 제가 모든 걸 희생하며 키운 도현이가 그런 말을 하다니요. 도현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
이 땅은 내 아버지가 너희를 위해 남긴 거야. 삼촌이 억지를 부리는 걸 알면서 왜 그런 말을 하니? 하지만 도현이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설득하려는 듯한 태도로 말했어요. 엄마,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삼촌이 계속 이렇게 나오면 엄마도 스트레스만 받고 우리 가족 분위기도 더 안 좋아질 거잖아요. 조금만 양보하시면 다들 편해질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이 땀을 지키기 위해 애써왔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니, 알면서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날 밤, 도현이가 집을 떠나고 나서 저는 혼자 앉아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이 떠난 뒤에도 저는 혼자 힘으로 두 아이를 키웠어요. 제가 한 번도 손을 놓지 않았던 이유는 오직 아이들을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이제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너무나도 슬펐어요. 저는 여전히 제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저를 외롭게 하고 상처를 준다는 것을 이때 처음 알게 됐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여느 날처럼 분주했어요. 복도에 서 있던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지나가고 저는 재판장 문 앞에서 한참 동안 마음을 달아듬고 있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끝까지 지켜야 해 스스로를 다독이며 재판장 안으로 들어갔죠. 시동생 동민 씨는 이미 자리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묘한 자신감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무슨 꿍꿍이가 있나 싶었죠. 재판이 시작되자 그의 변호사가 새로운 증거라며 오래된 사진과 몇몇 친척들의 증언을 내세웠어요. 이 사진은 고씨 집안의 조상들이 분당 땅에서 제사를 지내던 장면입니다. 이 땅은 고씨 가문의 전통을 담고 있는 장소로 고혜자 씨가 독차지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빈장했어요. 사진 소품겸은 확실히 익숙해 보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딸이 남편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침착하려 애썼습니다. 제 변호사는 즉시 대응했어요. 이 사진과 증언은 현재 재산권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고혜자 씨의 남편은 제3자로부터 이 땅을 합법적으로 구입했으며 당시 모든 거래 내역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제시하며 그 땅이 고씨 집안의 공동재산이 아니었음을 증명했어요. 재판장이 조용해지면서 판사는 문서를 꼼꼼히 검토했고 결론적으로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재산은 고혜자 씨의 남편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것이며 고혜자 씨가 이를 소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동안의 싸움이 너무 길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동민 씨는 판결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재판장이 떠나기도 전에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정말 이기적이에요. 형님이 살아계셨다면 당신에게 실망했을 거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지만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싸움을 해왔어요. 그래서 고개를 들고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제 남편과의 약속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가 이 땅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 지키라고 했고 저는 그 뜻을 따랐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큰아들 도현이가 자주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 연락도 겨우 하던 애가 매주 전화를 하니 처음엔 반가웠어요. 그런데 통화를 하다 보면 대화의 끝이 항상 돈 얘기로 흘러갔어요. 엄마,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분당 땅은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땅을 매각하면 꽤 큰 돈이 들 텐데 혹시 계획 있으세요? 저는 매번 얼버무리며 대답했어요. 아직 특별히 생각해둔 건 없단다. 그런데 도현이의 이런 질문이 반복될수록 저는 그 말 뒤에 숨겨진 의도를 점점 더 느끼게 됐어요. 막내 지훈이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몇 주 전에 제주에서 올라와 저를 찾아왔을 때 첫 인사는 고작 엄마, 안녕하세요. 요즘 잘 지내시죠? 였어요. 바로 이어지는 말은 이거였죠. 엄마, 요즘 우리 집 상황이 좀 어려워요.
카페 매출도 많이 떨어지고 아이들 학비도 부담스러워서요.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참 복잡했어요. 물론 저는 아이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번엔 무언가 달랐어요. 그들의 말에서 제가 엄마라기보다는 마치 돈을 가진 사람으로만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수많은 기억이 떠올랐어요. 젊은 시절, 조 아이를 위해 희생했던 순간들, 그들이 성공했을 때의 기쁨, 그리고 지금의 이 상황까지요. 이제는 아이들조차도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씁쓸하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던 중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됐어요. 봄바람이 따스하게 불던 오후, 저는 온 가족을 수원에 있는 제 집으로 초대했어요. 시동생 동민 씨도 함께 불렀죠. 모두가 거실에 모였을 때 방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돌았어요. 도현이와 지훈이는 저마다 기대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고 동민 씨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오늘 이렇게 가족들이 모인 건 내 결점을 이야기하려고 해서야.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어요. 나는 분당당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별표 놓인 요양원을 지을 거다. 별표 그 요양원은 나처럼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될 거야. 그 말을 듣자마자 방 안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도현이는 깜짝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봤고 지훈이는 어이없다는 듯이 한숨을 쉬었어요. 동민 씨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소리쳤어요.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리로 그런 결정을 하는 겁니까? 그 돈은 가족을 위해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동민 씨의 말을 차분히 들은 뒤 단호히 대답했어요. 그 땅은 내 형이 남긴 거야. 그리고 형은 이 땅이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쓰이게 달았어. 난 이 결정을 통해 그 뜻을 지키는 거야. 제가 말을 끝내자마자 방 안은 순식간에 싸늘해졌어요. 몇 초간 침묵이 흘렀고 그 뒤로는 도현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가 무슨 권리로 그런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 가족 모두의 재산이에요. 나와 지훈이도 이 땅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요. 도현이의 말에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하려 했어요. 도현아, 이 땅은 너희 아버지가 남긴 거야. 그리고 너희 아버지는 내가 이 땅을 지키고 올바르게 사용하기를 원했단다. 나는 그 뜻에 따라 이 결정을 내렸어. 하지만 도현이는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는 화난 얼굴로 손바닥으로 케이블을 3개 내리치며 소리쳤어요. 엄마, 그럼 우리 생각은 안 하신 거예요? 우리도 지금 빚 갚느라 허덕이고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어요. 엄마가 이렇게 이기적으로 나오시면 안 되죠. 그 순간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도현이가 그렇게까지 화를 낼 줄 몰랐거든요. 제 앞에 서 있는 아들은 더 이상 제가 키우던 어린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는 가족의 부담을 짊어진 가장이었고 그만큼 현실적인 문제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겠죠. 지훈이도 입을 열었어요. 엄마, 형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모두가 힘든 상황인데 엄마가 조금만 우리를 생각해 주시면 안 돼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한참 동안 생각한 뒤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평생을 바쳤어. 너희가 어릴 때부터 나는 오로지 너희를 위해 살아왔어. 하지만 지금은 내가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나처럼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 이건 단순히 내 욕심이 아니야. 내가 지키려는 건 너희 아버지의 뜻이기도 해. 그 말에 도현이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화던한 듯 얼굴을 붉히고는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담화는 여전히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지만 저는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편안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동민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그는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혜자 씨, 당신이 뭔데 혼자 이런 결정을 해?
그 땅은 곧이 가문의 재산이야. 당신 따위가 그걸 좌지우지할 권리는 없어. 당 안 공기가 팽팽하게 얼어붙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저는 그 순간 남편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마음을 다잡고 차분히 말했어요. 동민 씨, 법원에서 이미 결정한 문제예요. 그 땅은 제 남편이 저와 아이들을 위해 남긴 거고, 이제는 제 재산이에요.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이 땅은 더 이상 곧이 가문의 소유가 아닙니다. 제 말이 끝나자 동민 씨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손뼉을 쳤어요. 잘도 말하는 건 아주 잘해. 하지만 그 요양원이 얼마나 오래 갈지 두고 보자고. 곧이 집안 모두가 당신을 등질 텐데 과연 혼자서 버틸 수 있을지 궁금하군. 그의 말을 들으니 억울하고 속이 상했지만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어요. 더는 말이 통할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동민 씨가 자리를 떠나고 난 뒤 큰아들 도현이가 제게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이게 정말 아버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버지는 이 땅으로 가족을 돕고 모두가 잘 살길 바랐던 거지 엄마가 남을 돕는 데 다 쓰라고 남긴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들으며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도현이의 말 속에는 진심이 있었지만 그것이 꼭 남편의 뜻과 맞는 건 아니었어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도현아, 아버지가 정말 바랐던 건 가족이 행복해지는 거였어. 그런데 지금 이 땅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있니? 아니야. 오히려 우리 모두를 욕심과 다툼 속에 빠뜨리고 있어. 도현이는 제 말을 듣고도 화를 참지 못한 듯 다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집도 없고 빚을 갚아야 하는데 엄마가 이런 결정을 하면 저희는 정말 끝장이에요. 그 순간 도현이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 정말 힘들어요. 집도 사고 싶고 빚도 갚아야 해요. 엄마가 이렇게 하면 저는 진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훈이도 눈물을 흘리며 옆에서 제 손을 붙잡았어요. 엄마, 저도 엄마 뜻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모든 걸 다 주시면 안 돼요. 저희의 미래도 생각해 주셔야죠. 두 아이의 눈물을 보면서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그들의 고통과 절망이 얼마나 큰지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순간 제 결점을 굽힐 수 없었어요. 얘들아, 나는 너희를 위해 내 모든 것을 희생했어. 너희가 공부하고 꿈을 이루고 자립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쏟았어. 이제는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할 때라고 생각해. 이 땀은 우리 가족의 다툼과 욕심을 끝내고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하는데 쓰일 거야. 그 말을 듣고 도현이와 지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방 안에는 깊은 침묵만이 흘렀어요.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손뼉을 치며 냉소적인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주 대단하네. 정말 대단해. 혜자 씨, 당신은 가족이고 뭐고 다 내팽개칠 정도로 냉정하군. 하지만 내가 경고하겠어. 이렇게 나가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우리 곳이 집안 전체가 당신을 등을 돌릴 거야. 그리고 필요하면 다시 법정으로 끌고 갈 거라고. 그의 말은 마치 제 모든 결점을 부정하려는 의도처럼 들렸어요.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분민 씨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동민 씨,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더 이상 당신의 협박이나 말싸움에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이 땅에 대한 제 결점은 정당해요. 그리고 저는 이미 오래전에 지쳤습니다. 더 이상 이런 다툼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제 말에 동민 씨의 얼굴은 더욱 붉어졌어요.
그는 화가 난 듯 주먹을 꽉 쥐고는 소리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듯 보였어요. 좋아. 그럼 두고 보자고. 당신이 얼마나 잘 버티나. 곧이 집안 모두가 등을 돌려도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 봅시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꽝 닫고 나갔어요. 방 안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현이와 지훈이는 아무 말 없이 제 표정을 살폈고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최대한 담담한 척했어요. 사실 속으로는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렇게까지 가족이 갈등을 겪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죄다 굴복한다면 남편과의 약속도 제 신념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기에 끝까지 버티기로 했어요. 가족들이 모두 떠나고 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 수원의 밤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별빛이 은은하게 반짝이는 걸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을 걸었어요. 여보, 나 당신에게 약속했던 대로 땅을 지켰어. 하지만 이제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야 할 때인 것 같아. 아이들도 언젠가는 이 결정을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 이 한마디를 내뱉고 나니 마음 한구석에 묵직하게 자리 잡았던 무언가가 사라진 듯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고민했던 새로운 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심했어요. 며칠 뒤 저는 분당 땅을 매각하고 그 자금으로 노인 요양원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어요. 요양원의 이름은 희망의 집으로 지었어요. 이름처럼 저처럼 혼자 있는 노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안식처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저도 제 삶을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오랜 시간 살던 수원의 집을 정리하고 서울 외곽에 위치한 고급 노인 주거단지로 이사했어요. 거기서는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이 제공되었고 또래 친구들도 많이 만날 수 있었죠.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이내 저는 그곳 생활에 익숙해졌고 매일이 새롭고 활기찼어요. 아침이면 요가 수업에 참여하고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저녁에는 함께 지내는 친구들과 둘러앉아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죠. 그곳에서 저는 함께 산다는 것의 따뜻함을 다시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도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사실 재판 이후 도현이와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었죠. 전화를 받으니 도현이의 목소리가 무겁게 들렸어요. 엄마, 저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야 잘 지내지. 여긴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참 좋아. 너는 잘 지내니? 도현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엄마, 죄송해요. 그때 엄마한테 했던 말들.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아들이 이제야 진정으로 가족과 삶의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생각에 조금 위로가 되기도 했어요. 도현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걸 깨닫고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야. 너에게 바라는 건 다른 게 없어. 내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닫는 것, 그게 전부야. 그날 이후로 도현이와 저는 다시 예전처럼 가깝게 지내기 시작했어요. 지훈이 역시 점점 더 자주 저를 찾아오며 자신의 일상과 고민을 나누고 했어요. 지금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함을 느껴요. 비록 가족들과의 갈등이 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돕고 함께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혹시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그 결정을 통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요? 저는 지금 이 순간 제 선택이 옳았다고 믿어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도 제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싶어요. 분당 땅을 매각하고 노인 요양원을 세우겠다는 결정을 내린 뒤 제 삶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항상 평화롭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때로는 스스로에게 묻곤 해요. 별표
내가 정말 가족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간 걸까? 별표. 요양원을 세우고 나니 저는 더 바빠졌습니다. 시설 설립 초기에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며 필요한 것들을 챙기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의 필요를 파악했어요. 그 과정에서 느낀 건 이곳이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삶의 이유를 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족들에 대한 걱정은 저를 떠나지 않았어요. 도현이는 여전히 바쁜 회사 생활을 하며 가끔씩 저를 찾아오지만 우리 사이에는 여전히 미묘한 거리감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지훈이는 한 번씩 전화해서 안부를 묻곤 했지만 전처럼 자주 보진 않았어요. 어느 날 밤 요양원에서의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별표. 내가 이 결정을 내림으로써 아이들이 나를 더 이상 엄마로 생각하지 않게 된 건 아닐까? 별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도현이가 요양원을 찾아왔어요. 그는 예고도 없이 나타나서 제가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대화가 끝난 후 그는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제가 엄마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여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곳이네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도현아, 엄마가 바란 건 내가 나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중요한 것들을 스스로 깨닫는 거야. 너도 내가 가진 것들을 감사히 여기고 소중히 생각했으면 좋겠어. 지훈이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했어요. 그는 아이들과 함께 한 번씩 요양원에 와서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 한구석에서 그들과의 갈등이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선택이 정말 모두를 위한 최선이었는지 여전히 고민합니다. 저의 결단이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준 건 아닐까? 내가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곤 해요.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선택을 통해 저는 제 자신을 되찾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삶의 희망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저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가족과의 관계를 위해 자신의 뜻을 굽힐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요? 저는 지금도 여전히 그 답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여정이 끝날 때쯤 제가 내린 모든 선택이 헛되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어떤 선택들을 해왔고 그 선택들이 여러분을 어디로 데려다 주었는지요?